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평소 가게에서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라디오처럼 즐겨 듣곤 해요. 읽어주시는 분이 어찌나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한 많은 인생사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사연을 써서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남들 못지않게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우선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엄마 얼굴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죠. 다른 애들처럼 엄마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억으로 버티며 살 텐데 그리워할 엄마 얼굴도 모르니 더 사무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전 어릴 때부터 참 내성적이고 어두운 아이였어요. 생긴 게 특출나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격이 밝고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자꾸만 입양 후보에서 제외됐죠. 그러다 제가 7살 때쯤이었을까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이 지긋한 한 교사 부부가 저를 입양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좋은 냄새를 풍기던 예쁜 아주머니가 너 생긴 게 아주 어릴 때 내 판박이라 자꾸 눈에 밟히지 뭐니. 전부터 너처럼 귀엽고 예쁜 딸이 갖고 싶었는데 앞으로 아줌마네 집 가서 살래?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죠.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 전 냉큼 그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가 됐죠. 전 입양돼서 보육원을 떠나면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많은 고아들이 하는 큰 착각이죠. 하지만 그곳은 보육원보다 더 힘든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학대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엔 너무나 잘해주셨죠. 전 처음으로 제 방을 가져봤고요. 처음으로 가정식 식탁에서 부모님과 식사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예쁜 인형도 선물 받았죠. 하지만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분들에게 딸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분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경계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서 볼이라도 쓰다듬으려고 하면 아직 아기라서 만지면 안 돼. 아기가 다쳐요. 하고 얼른 애를 안아 올렸죠. 전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사람 손을 타면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제가 잠든 줄 알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 애가 질투가 나서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우리 그냥 걔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하소연하더군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길게 내쉬었고 말이죠. 그때 전 직감했어요. 머지않아 제가 이곳을 떠나서 다시 고아가 될 거라는 걸요. 결국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몇 달 뒤, 전 그분들에게 파양당했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 뒤로 전 더욱더 음울한 아이가 됐어요. 어쩌다 제게 관심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어도 못되게 굴었죠. 당연히 전 그 이후 어느 가정에도 다시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배고픈 아이에게 사탕을 줬는데 한 입 먹자마자 뺏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사탕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괴롭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또다시 파양의 고통을 겪느니 평생 혼자인 게 낫다고 생각했죠.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하면 정부에서 약간의 자립지원금이 나와요. 전 그 돈으로 보육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다른 대도시나 서울로 떠나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저는
급하게 취직 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출난 능력도 없는 어린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전 항구에서 경매하고 남은 생선을 떠리로 사다가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죠. 제가 살던 곳이 바다가 가까워서 사시사철 싱싱한 생선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내성적이던 저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다음 달에 내야 할 전기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전 강해졌습니다.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나이 든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농담 따먹기까지 하면서 생선을 팔 수 있게 됐죠. 생선을 다 판다고 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때때로 그날 벌이가 좋으면 운 좋게 저금할 돈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럼 바로 수협으로 달려가서 통장에 넣었죠. 아주 조금씩 늘어가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이걸로 시장에 번듯하게 가게를 낼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진 그냥 시장 모퉁이에서 돗자리 하나만 깔아놓고 생선을 팔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보면 비루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전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떠리 생선을 떼다가 시장에 나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아저씨 한 명이 다가와서 "너희 망할년, 언제까지 쥐새끼처럼 남의 밥그릇 훔쳐갈 거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전 시장 상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제가 제대로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장사하는 게 눈에 가시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길에 가판대 쫙 펼쳐놓고 나물이다 생선이다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나마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러 시장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길 모퉁이에 좌판을 깔았죠. 근데 상인들은 유독 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었어요. 심지어 나이 지긋한 남자들 중엔 괜히 다가와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그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하면서 측은덕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 시비를 건 그 아저씨가 특히 그런 측은덕거림이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너 아직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지? 아저씨가 남자 맛 좀 알려줄까? 혹시 알아? 아저씨한테 잘 보이면 내가 우리 마누라 버리고 너랑 살아줄지. 그럼 우리 가게 다 네 거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사장 말고 저 옆 동네 시장에도 가게 하나 있는 건 알지?" 하면서 괜히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으려고 했죠. 한 번은 너무 대놓고 성적인 얘기를 하길래 정색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하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아저씨는 제게 적대적으로 돌변했죠. 좌판에서 떠리 생선이나 파는 고아가 자기를 거절한 게 자존심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 뒤로 그 아저씨는 매일같이 와서 장사하지 말라고 행패를 놨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저씨 가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아저씨 때문에 지금 며칠째 장사 못해서 입에 풀칠도 못하게 생겼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하고 따졌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한참 떨어져 있어도 이 동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 하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팔면 얼마나 판다고요? 겨우 생선 한두 종류 떠리로 파는데 그게 뭐 얼마나 아저씨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세요? 제가 아저씨 대쉬에 안 넘어가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하고 대거리했죠. 이번에도 그냥 순순히 넘어가면 정말 우습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지막 말이 아저씨의 자존심을 제대로 긁었나 봐요. 아저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뭐? 내가 언제 너한테 대시를 했어? 이 년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그대로 저를 한 대 때릴 것처럼요. 전 그래, 차라리 한 대 맞고 경찰서에 신고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아저씨가 강덕이 너 왜 이러냐?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감았던 눈을 다시 떴어요. 웬 곰같이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그 아저씨 팔목을 잡고 그대로 뒤로 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남자였죠. 그 남자는 아저씨, 보자 하니까 정말 보기 흉해서 못 봐주겠어요. 이 동네에서 아저씨가 이 여자한테 측은덕대다가 까이고 행패 부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저씨네 마누라 빼곤 다 알걸?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아저씨는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 어른한테? 하면서 화를 내려고 했지만 남자가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자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일단 이 팔 좀 놔줘라. 이러다 부러지겠어. 하고 애원했죠. 그러자 남자는 앞으로 다신 이 여자한테 행패 안 부리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놔드릴 테니까. 정말 매일매일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하고 아저씨를 채근했어요. 아저씨는 그래 알았어. 얼른 팔 좀 놔줘. 하고 악을 썼죠. 그리고 남자가 팔을 풀어주자마자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죠. 저는 남자에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이런 걸 가지고 뭘요.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말해요. 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정말 편하게 생선을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자꾸 눈만 감으면 그 남자 얼굴이 생각나고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 생선을 일찍 완판한 날은 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괜히 기웃거리게 됐죠. 차마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 얼굴을 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게 그 남자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하루는 닫혀있던 국밥집 문이 확 열리면서 그 남자가 나오더니 왜 맨날 와서 기웃기웃거리다 그냥 가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을 시켰죠. 남자가 밑반찬도 내어주고 물도 주면서 맛있게 먹어요 하고 웃는데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그 남자가 입에 맞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죠. 그 모습이 우스웠던 걸까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픽 웃더니 맛있으면 내일 또 와요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제 감정을 깨달았죠.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낮엔 부모님이 가게를 보고 밤에는 그 남자 혼자 가게를 봤어요. 제 입장에선 다행이었죠. 남자의 부모님이 있었으면 드나들기 눈치가 보였을 테니까요. 남자는 성실하고 손님은 물론 이웃 가게 어른들한테도 싹싹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고아의 시장 천덕꾸러기인 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국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매일 먹어서 질린 건 아니었어요. 가게를 들어오다가
그 남자가 맞은편 과일집 딸이랑 웃으면서 장난치는 걸 봐버렸거든요. 우습게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뭣도 아니면서 그런 스스로가 참 한심했죠. 결국 국밥을 절반 넘게 남기고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국물이 좀 싱거웠나? 하면서 의아해 했죠.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입맛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과일집 딸이랑 무슨 사이예요? 하는 말이요. 정말 스스로 말하고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당황해서 손을 입으로 틀어막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 저를 빤히 보던 남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차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얼굴만 시뻘개졌죠. 남자는 그런 제 볼을 꼬집더니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나 좋아해요? 하고 묻더군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망설이다 고개만 끄덕끄덕 했죠.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럼 내일 가게 마감하고 같이 영화 볼래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애 첫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약속을 잡고도 도통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 남자와 같이 영화관에 나란히 앉고 나서야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봤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긴장해서 무슨 내용인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남자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낡은 원룸이라서 좀 부끄러웠지만 남자는 고맙게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자에게 바래다 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가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몸을 숙여서 저한테 입을 맞췄죠.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밀어내야 하는 게 아닐까, 나를 쉽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걱정이 휘몰아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자의 입술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어요. 길고 긴 입맞춤이 끝나고 남자가 저와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설마 첫 키스예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에 열이 확 몰리더라고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아이쿠, 그럼 내가 책임져야겠네 하더군요.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국밥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요. 가게를 마감하고 나면 남자와 둘이서 데이트를 했어요. 네,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였죠. 저보다 5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다정하면서도 어른스러웠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툰 저를 배려하면서 능숙하게 연애를 이끌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시장 상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전 시장에서 유명한 떠리 생선 파는 고아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생선을 다 팔고 가게로 갔는데 남자친구 대신 부모님이 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가게를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붙잡았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가씨, 잠깐 여기 앉아봐요. 아가씨 정말 우리 강덕이랑 사귀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죄인처럼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게 어머님 눈엔 더 꼴 보기 싫었나 봐요. 어른이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아버님이 그런 어머니에게 아이 당신 흥분 좀 가라앉혀. 아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역시
저를 마뜩찮게 보는 건 마찬가지였죠. 전 그런 두 분에게 어떻게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같은 걸 설명했어요. 그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셨죠. 제 얘기가 다 끝나자 어머님은 자식이라곤 강덕이 하나라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걔는 우리처럼 안 키우려고 늘 비싼 옷만 입히고 비싼 것만 먹였어요. 혹시라도 애미애비 팔자 닮을까봐 시장엔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 국밥집도 원래는 절대 안 물려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자식이 군대 다녀와서 학교까지 그만두고 도통 마음을 못 잡아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국밥집 물려받고 싶다고 하길래 정말 싫은데도 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젠 시장에서 떨이 생선 파는 여자랑 사귄다니. 아가씨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부모로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좋게 말로 할 때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드라마 속 여주인공도 아니고 그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앞으로는 강덕씨 만나지 않을게요. 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선 장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내내 울기만 했죠.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장에선 그게 너무 답답했나 봐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군요. 무시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저를 찾았어요. 순애야, 순애야, 제발 나와봐.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나 평생 안 볼 거야. 잘못은 우리 부모님이 했는데 왜 벌은 내가 받아야 돼? 순애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목 놓아 울면서요. 결국 전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알아요? 저 더는 오빠 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얼굴을 본 이상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힘껏 끌어안고 난 너랑 이렇게 못 헤어져. 우리 결혼하자. 하고 말했고 전 그런 남자친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남자친구 부모님 몰래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했지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날의 그 차갑던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차마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몰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했죠. 하지만 비밀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자꾸만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그쯤 전 생선 장사를 더는 할 수가 없어서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식 냄새만 맡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사장님은 혹시 임신한 거 아니요? 하고 물었죠. 따로 그런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던 저는 그제야 몇 달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2줄 임신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까지 가봤지만 임신이 맞았어요.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자친구의 숨겨진 여자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애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요.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에서 저희 둘이 몰래 만나고 있던 걸 몰랐던 두 분은 정말 기막혀 했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이 여우 같은 년, 안 만나겠다고 헤어지겠다고 하더니 뒤에서 그렇게 임신으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 하면서 악을 썼죠.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전 아마 그날 어머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끝까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아들의 손주를 지우라는 말씀까진 못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살아봐라. 너희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뭘 어쩌겠어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그토록 바라던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따로 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원래 남편은 제게 분가를 약속했었어요. 제가 생선 장사하면서 모았던 돈과 원룸 보증금, 그리고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을 합쳐서 빌라 전세를 들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이 무슨 소꿉 장난이니? 새아가, 네가 뭐 부모가 있어서 살림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내조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끼고 가르칠 테니까 잔말 말고 들어와 살아! 하셨죠.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도 원래 결혼할 때 혼수다 뭐다 다 해와야 되는데 우린 그런 허례허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돈 받는 걸로 깔끔하게 계산 끝내자. 넌 그냥 몸만 들어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댁이 어딨니? 넌 복 받은 줄 알아. 하시면서 그냥 본인이 꿀꺽 하셨죠.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전 시부모님과 남편이 살고 있던 작은 빌라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오했던 것보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살림과 식당 일을 다 제게 맡겼죠. 하루 종일 식당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밥을 만들고 나르고 설거지며 재료 손질, 밑반찬 만들기까지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시아버지는 계산 담당이었고요. 남편은 돼지고기 손질과 서빙 담당,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온 뒤로 식당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입으로만 열심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셨죠. 고된 식당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도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밀린 빨래하랴 청소하랴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화장실이 더럽다, 베란다 좀 치워라 하고 새벽에도 저를 부려먹으셨죠. 식당 일과 살림을 가르친다는 핑계로요.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음식으로 저를 차별하는 거였어요.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밥을 제때 먹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손님들이 몰리는 식사 시간을 피해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아침은 굶고 점심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에 첫 끼를 먹었죠. 저녁은 아예 밤 늦게 식당 문 닫고 먹고요. 그렇게 제때 챙겨 먹지를 못하는 만큼 남편과 시아버지는 밥 반찬에 예민했어요. 푸짐하게 양껏 먹어야 성에 차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찌개와 국은 기본에 제육볶음, 돈가스, 잡채, 생선조림 등 갖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가 먹는 반찬만큼은 다 시어머니가 직접 했죠. 그게 시어머니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어머니가 차려준 반찬에 젓가락이라도 댈라 치면 정말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임산부가 이렇게 간이 센 음식을 먹니? 애한테 안 좋게. 넌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팔다 남은 돼지 부산물만 밀어주셨죠. 간 안 된 단백질이라서 임산부한테 좋다면서요. 밥도 갓 지은 뜨거운 밥은 애가 놀랄 수도 있다면서
늘 찬밥만 주셨네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임산부한테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정기검진 때 병원에 물어보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더군요. 임산부는 그저 먹고 싶은 거 다 잘 먹는 게 최고라면서요. 그날 점심 때 전 처음으로 남편 앞에 놓인 제육볶음에 젓가락을 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 얘가 왜 이래? 이렇게 간이 센 음식은 임산부한테 안 좋다니까! 하고 역정을 내셨죠. 평소 같으면 바로 젓가락을 내려놨을 거예요. 하지만 전 꿋꿋하게 제육볶음을 제 밥그릇에 옮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병원에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애한테도 좋대요. 하고 말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그제야 아, 그래? 그럼 당신 지금까지 괜히 간도 안 된 돼지고기 내장만 먹었네. 이거 좀 먹어.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반찬을 밀어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고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뒷방에 좀 누워 있어야겠는데 세아가 네가 부축 좀 해줄래?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 뒤에 딸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눕는 걸 확인하고 전 바로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애미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쌩 일어나서 가버리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팔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주물러 다오. 하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전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의 팔을 주물러야만 했죠. 뒤늦게 밥을 마저 먹으러 나갔을 땐 이미 맛있는 반찬들은 싹 다 없어지고 찌꺼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가 고기나 생선같이 메인 반찬에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혼자선 못 가겠다거나 괜히 할 얘기가 있다거나 그래서 따라가면 혼자서도 잘만 걸으셨고요. 하는 얘기도 특별히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가 먹는 걸 아까워한다는 걸요. 홀몸도 아니고 임산부인데 그렇게 먹는 걸로 차별당하니 참 서럽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해 보려던 남편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자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던가 봐요. 당신 편을 들면 엄마가 이런 불효자식을 봤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냐고 난리를 치고 그렇다고 엄마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당신이 밤마다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하고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었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비수가 돼 꽂히더라고요. 제가 바란 건 그저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조금만 더 고생해줘. 하는 작은 위로뿐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큰 걸 바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바보 같지만 그때까지도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괴롭히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져 갔어요. 임신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한몫했죠. 그렇지만 전 아이만 낳으면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이를 참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욕심이 아이한테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걸까요? 아이는 어느 날 별다른 말도 없이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아 배는 남산만하게 불렀는데도 전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육수를 나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내가 너만 할 땐 애 낳기 전까지 밤매다가 애 낳고 와서 다시 마저 밤맸다. 엄살 부릴 생각하지 마. 하면서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거든요. 일순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세상이 까맣게 꺼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아이 심장이 멎었다고 흔한 일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죠. 이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아니 미련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애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어. 엄마란 사람이 하면서 화를 내다가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자기 딴엔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만 제겐 너무나 큰 상처였네요. 시어머니도 넌 어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남들 다 낳아주는 손주도 하나 못 안겨줘서 이 시집안 대를 아주 끊어놓을 생각인 게야! 하면서 씩씩대다 가버리셨죠. 병원에 있던 다른 산모들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사람들 옆엔 다정한 남편도 딸을 걱정하는 친정 엄마도 있었죠. 오직 저만 혼자였어요. 베개에 얼굴을 받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마저 떠나고 나니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더라고요. 고아인 제겐 너무나 익숙한 기분이었죠. 유산한 뒤로 시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가마솥 앞에서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날라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더욱 차가워진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이를 유산한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게 더 무심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속상한 일을 말해도 당신이 그러게 좀 더 잘했어야지 하고 건성으로 답하는가 하면 밤에 잠자리도 도통 하려고 들지 않았죠.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서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다시 가지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큰맘 먹고 유혹해봐도 남편은 피곤해, 나 먼저 잘게 하고 돌아 누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자괴감이 들던지. 그렇게 몇 번 거절당하고 나니 더 이상 제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뻗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가게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갑자기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지 않나, 셔츠를 새로 사지 않나,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멋을 부리는 게 직감적으로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새댁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 바깥 양반 요즘 노래방 도우미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하고 넌지시 얘기해 줬을 땐 더는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전 손님이 알려준 노래방으로 찾아갔어요. 노래방 사장님이 말려도 막무가내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남편이 있나 확인했죠. 복도 끝 마지막 방에 남편이 있었어요. 노래방 도우미 어깨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하고 놀라는 게 참 볼만하더군요. 전 테이블에 있던 안주며 술 따위를 남편과 옆에 있던 여자에게 닥치는 대로 던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게로 돌아왔죠.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더군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니 넌 장사하다 말고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하면서 도끼 눈을 뜨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뭘 하고 이제 오냐고요? 강덕씨 바람피는 현장 잡고 왔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선 갑자기 그게 무슨 흰소리야? 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이 났다고 말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면서 다 네 잘못이다. 여자가 내조를 잘했어 봐. 그럼 서방이 밖으로 돌겠니? 푹 빠져서는 바가지나 긁으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마음을 못 붙이지.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난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뭐 내 아들 탓이니? 남자는 애를 낳아야 철이 들고 집에 마음을 붙인다는데 네가 진작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줬어 봐라.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하셨죠. 뒤늦게 기어들어온 남편은 제게 변명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저 뒷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고스톱이나 치다가 밥때가 되니까 은근슬쩍 밥상 앞에 앉았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남편이 환멸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과 겸상하고 싶지도 않아서 계산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은 그런 제가 신경 쓰였나 봐요. 여보, 얼른 와서 밥 먹어. 하더군요. 반찬을 나르던 시어머니도 그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와서 앉아. 하셨죠. 그래도 제가 오지 않자 남편은 직접 일어나서 저를 억지로 끌고 와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차려진 밥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여전히 맛있는 반찬과 따끈따끈한 새 밥은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만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바람났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에겐 찬밥에 김치만 먹이고 싶으셨던가 봐요. 순간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이 가게에서 누구보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따끈한 쌀밥에 고기 반찬도 못 먹는 제가 너무 가여웠죠.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앞에 있던 식은 밥을 남편에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막 먹으려고 하던 따끈한 새 밥을 제 앞에 놓고 크게 한 입 퍼먹었죠. 저 멀리 놓여있던 소불고기도 한가득 집어 먹었고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너무 당황했는지 어버버거리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남의 밥을 왜 뺏어 먹어? 하고 한마디 하더군요. 저는 질세라 그래요, 나 미쳤어요. 왜 맨날 나만 찬밥에 김치만 먹어야 해요? 나도 입 있어요. 이 가게에서 누구보다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나고 당신은 허구한 날 나가서 딴 년이랑 놀기만 하는데 뜨끈한 쇠밥에 고기 반찬은 누가 봐도 내가 먹어야 맞지 않겠어요? 하고 맞섰죠. 남편은 기가 막힌지 허 하고 헛웃음만 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보자 하니까 하면서 그대로 들고 있던 수저를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제 뺨을 힘껏 때렸죠.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쫙 소리가 나면서 볼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전 그대로 볼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설마 남편이랑 밥 좀 바꿔 먹었다고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처 테이블에서 늦은 점심을 먹던 손님들도 숨죽인 채 저를 보고 있었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글쎄, 저를 노려보면서 어디 감히 여자가 서방밥을 탐내? 인연이 이렇게 식탐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 나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전 속된 말로 눈이 돌았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되는 게 없어지더군요. 전 그대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다 쏟아지고 그릇은 깨지고
손님들까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통에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당황한 남편은 뭐야? 당신 미쳤어?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제 귀엔 와닿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식탐이 있어서 이가 바람이 났다고요? 어머니, 저요. 지난 3년간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마솥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육수 고았고요. 팔이 부서져라 설거지하고 국밥 날랐어요. 그러고도 맨날 먹는 건 장사하고 남은 찬밥에 다 쉬어 빠진 김치뿐이었죠. 어머님이 이이랑 아버님 앞에만 맛있는 좋은 반찬 놔주는 거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어쩌다 제가 거기에 젓가락이라도 되면 아주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저 서운하다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제가 식탐이 있다고요? 식탐 때문에 이이가 바람이 난 거라고요? 하고 울면서 소리쳤죠. 지난 3년간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 쌓여있던 울분이 터진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기가 막혀. 어른이 한 소리 좀 했다고 눈 희게 뜨고 덤비기는 이래서 내가 못 빼어먹은 고아녀는 안 된다고 한 건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휘청거렸어요. 남편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하면서 저를 향해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죠. 전 지지 않고 왜? 이제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때리게? 그래, 때려! 어디 한번 때려봐! 하고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흥분한 남편은 그대로 제게 손을 날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중년 부부가 갑자기 달려와서 남편을 막아섰어요. 남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뒤로 밀어냈고 여자는 저를 꽉 끌어안고 보호하듯이 몸을 감쌌죠. 처음엔 말리려는 손님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손님, 저 괜찮아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고 말하면서 밀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아주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 아가. 이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하고 흐느끼더군요. 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엄마라니 너무나 생경하고 낯선 단어였죠. 그런 저희를 보며 당황하던 남편은 자기를 막아선 남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 손 당장 안 치워? 남의 가정사에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남자는 말 조심하게. 내 딸인데 이게 어떻게 남의 가정사인가? 하고 호통을 쳤죠. 그리고 울고 있던 아내를 추스르면서 그렇게 울지만 말고 얼른 인사해야죠. 수네가 놀랐잖아. 하더군요. 그제야 여자는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면서 제게 자기가 누군지 소개했어요. 제 친엄마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낳게 되고 무서워서 보육원 앞에 버렸다네요. 근데 다른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도 자꾸만 제가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서 찾아왔대요. 여자는, 아니 엄마는 미안하다, 미안해. 너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지려고 했어.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제 와서 네 엄마 행세를 하겠니? 그런데 이런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네가 살고 있었다니. 이 엄마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의 남편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아저씨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자리 좀 옮겨서 따로 얘기할래? 하셨고요. 전 두 분을 따라서 근처에 있던 카페에서 마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도 저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가게 저 가게 전전하면서 잡부 일을 하다가 양조장을 운영하는 부자를 만나서 팔자가 핀 거였죠.
그리고 뒤늦게 제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였고요. 엄마는 따뜻한 방에서 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고 살면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남자 잘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도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더라. 자꾸만 네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순애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널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너한테 제대로 엄마 노릇 하고 싶어.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몇 번이고 엄마가 다시 저를 찾아오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 엄마 없이도 잘 살았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결심하곤 했었죠. 하지만 친엄마를 외면하기엔 제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를 끌어안는 그 따뜻한 손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더군요. 저는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하고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엄마는 그런 저 때문에 또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셨고요.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아저씨는 수미 씨 딸이면 이제 내 딸이기도 해. 네가 그 국밥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나 더는 못 본다. 그놈이랑 갈라서라. 이혼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 하셨죠. 망설이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목격한 순간 제 사랑도 끝이 났거든요. 전 두 분과 같이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얼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아저씨가 내미는 명함을 보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편은 냉큼 아이고 이런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여기 앉으십시오 장인어른. 앉아서 사위 큰절 받으세요.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만 하는 게 안쓰러웠는데 이제야 팔자가 피네. 이런 부자 친부모가 있었을 줄이야.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죠. 정말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저씨는 정색하면서 남편에게 누가 자네 장인어른인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게.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짐 챙길 거 있으면 얼른 챙겨라. 아니다. 챙길 것도 없다. 다 새로 사줄 테니까 가자. 하고 말씀하셨죠. 전 그러겠다고 하고 엄마 손을 잡고 가게 밖을 나섰어요. 아저씨는 시아버지에게 순애는 저희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할 말 있으면 내일 여기로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분 통해서 하시고요. 하고는 저희를 따라 나서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다른 여자 만진 더러운 손으로 내 손 잡지 마! 하고 말하자 남편은 아까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왜 사람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소설을 써. 나 바람핀 거 아니야. 걔가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뿐이지.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하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온 시어머니도 그래 새아가 남편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응? 하면서 전에 없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달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참 보기 흉하네요. 그렇게 무시하던 고아 며느리가 갑자기 부잣집 딸이 되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꼴이 거지도 아니고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거지?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질 못해?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게 달려들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방금까지 제 딸이 고기 반찬 좀 한 젓가락 먹었다고 식탐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시는 게 참 추해요. 거지가 아니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저희 가게 두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친구 중에 변호사, 판사 참 많거든요. 이 거지 같은 국밥집이 전부인 당신들한텐 절대 없을 연줄이죠.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남편도 분한지 씩씩대더군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전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지금은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도 꾸렸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더니 시댁은 그 뒤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싹 들어서면서 저렴하고 맛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딱 한 번 남편에게 가게가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시하고 새아버지에게 전화를 넘겼더니 다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간간히 하던 먼 친척에게 전해 들으니 빚만 수억을 지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때때로 어릴 적 파양당했던 것처럼 또 예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두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행은 잠깐이고 곧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